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설탕 과소비와 소아 당뇨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는데요. 왜 우리 요즘 단 거 먹으면서 당뇨 걸리겠다 습관처럼 내뱉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비단 탕후루뿐만 아니라 대용량 카페 음료, 과일 스무디 등 하루치 당뇨 권장량을 훨씬 넘는 디저트가 젊은 세대 사이에 유행하면서 10대, 20대, 30대의 젊은 당뇨 실제로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특히 20대 당뇨 환자는 최근 5년간 매년 12%씩 가파르게 늘고 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들이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 속을 흐르는데요.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인슐린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질병이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질병입니다. 예전엔 소아청소년 당뇨하면 대부분 1형 당뇨였지만 최근 들어 2형 당뇨가 급격히 늘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2형 당뇨가 식습관, 생활습관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젊은 당뇨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디저트 음료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고열량, 고지방, 고탄수화물 시기로 자꾸 식습관이 바뀌게 되고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 요새 사무직들이시잖아요. 거의 앉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면서 높아진 혈당이 소모되는 것도 이제 줄면서 결국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습관이 바뀌어 당 섭취는 늘고 운동은 덜하니 당 소모는 줄어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쓰이지 못하고 남아도는 당은 몸에 지방으로 저장돼 비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비만이 사실 당뇨병의 정말 위험 인자거든요. 비만이 결국은 그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게 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해서 당뇨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20에서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의 72.4%가 비만을 동반했을 정도로 비만과 당뇨병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런데 식습관 변화가 당뇨의 원인이 되는 데는 췌장 기능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미국 당뇨병 유병률이 한 2%로 조사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대충 비슷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16%잖아요. 미국은 7%밖에 안 돼요. 췌장 기능이 서양인에 비해서는 동양인이 조금 약해요. 약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식후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건 결국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고 식사는 미국 따라가는데 그런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더 인슐린 분비능이 약해서 아마 당뇨병 위험도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젊을 때 걸리면 더 고생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0, 30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진단될 경우 결국 고혈당이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 콩팥병 등의 당뇨병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사실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당뇨병이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건데 혹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이 너무 높으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을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먹어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 못하면 그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잘 안 돼서 결국 배가 자꾸 고프게 되는 당뇨 다음 다식으로 해서 당뇨병의 3대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혈당이 높지 않으면 이런 증상은 잘 안 나타나요. 혈당이 진짜 높아지기 전까진 우리가 자가진단해 보던 이런 증상들을 실제로 느끼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습관처럼 내뱉는 혈당 스파이크 왔어, 혈당 치솟는다 같은 말들도 그냥 관용적 표현, 느낌적인 느낌일 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선 위험 인자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적게 먹고 운동하기,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지키기는 어려운 거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추석도 지난 겸 다들 건강관리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면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신다거나 또 반대로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하면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입니다. 자, 요즘 젊은 층이 부모님 세대보다 많이 빠르게 가속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20, 30, 40 세대의 경우에는 같은 나이에 어떤 몸의 고장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노화가 쌓인 정도가 더 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사람의 노화 정도를 측정할 때 노쇠 지수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에서의 고장률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런 개별 변수들의 지표들이 꾸준히 나빠지고 있죠. 어르신들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막상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은 옛날 30대는 정말 어르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30대는 아직까지 그 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선은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영양 결핍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근골격계가 제대로 성장이 덜 됩니다. 충분하게 음식을 섭취해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키도 작고 말하자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빵빵하게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노화입니다. 밖에서 이제 밭일 돕고 네, 그리고 뭐 걸어서 먼 거리를 학교를 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광노화 때문에 아무래도 일찍부터 얼굴 자체 피부가 굉장히 쪼글쪼글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양 결핍이라든지 광노화가 그분의 그 건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 거네요. 지금. 굉장히 또 재밌는 건데요. 사실은 성장과 발달의 생물학적 기전은 노화의 생물학적 기전과 겹칩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이 인슐린이 결국에 우리 근육 성장, 지방 성장에도 필요한데 이 인슐린이 노화의 액셀러레이터기도 합니다. 그래서 쥐 실험을 할 때요, 이 인슐린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면 IGF라고 하는 인슐린의 하위 기전을 파괴하면 쥐가 굉장히 조그만해집니다. 하지만 이 쥐는 굉장히 장수해요. 결론적으로는 어려서 특히 뭐 청년기 이럴 때 강제로 소식 절식을 하셨던 지금 이제 60, 70 이상 분들은 사실은 저속 노화의 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20대, 30대 분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아침 먹고 콜라도 마시고 킨 먹고 돈가스 먹고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도 많이 드셨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가족 노화 막을 수 있을까요? 생애 전환기가 오기 전과 오고 난 뒤에과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앞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 30, 40 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식, 경박단소한 식사가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다 배불리 먹었을 때 먹는 것에서 한 20% 정도만 먹는 양을 줄여도 대략 노화 속도를 25% 이상 늦출 수가 있고 수명을 20, 30% 증가시킬 수가 있고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줄이는 겁니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 때 인슐린이 나오고 그 인슐린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의 액셀러레이터입니다. 결국에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인슐린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 당분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곳, 그러니까 복부지방이라든지 지방간, 근내지방 이런 데로 가게 되고 이 사이클이 악순환이 되면 될수록 똑같은 양의 콜라를 먹었을 때 혈당 변동성은 더 커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식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식탐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생기게 되고요.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식을 하시고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피하시고 밤에 또는 새벽에 먹지 않는 시간을 늘려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고 소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음식을 갖다가 젊은 분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기 힘들고 배송업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떤 걸 골라서 좀 먹는 게 그나마 좀 낫다 보시는지. 일단 편의점에 제가 가게 되면 참 이게 계속 돌면서 편의점을 돌면서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것들이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요새 두부를 가공한 두부바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팔고 있고. 닭가슴살은 어떤가요? 닭가슴살도 좋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닭가슴살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또 계란, 삶은 달걀. 예, 삶은 달걀이나 구운 계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 30대가 하는 건강 관리가 재미가 없는 또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더 주는 어떤 행위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을 딱 쏘게 되면 발사 각에 따라서 그 궤적이 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먼 거리가 되면 그 궤적이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이 당장에는 결과로 느껴지지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적어도 뭐 중년기나 또는 초기 노년기가 되면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편은 부모님 세대보다 빨리 늙고 있다는 요즘 젊은 층들의 가족 노화 문제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가족 노화와 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지난해에 이어서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경제연대인 만큼 돈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정영 교수님이 소비 생활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도 좀 얻어타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전기차 모델, 옛날 전기차 모델 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를 타면서 사실은 제 소비 습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원래 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차 블로그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했었고 스포츠카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전기차를 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면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냈던 상품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허구에 가까웠구나. 이 소비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를 했을 때 도파민을 주고 또는 그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는 것만으로도 지금 도파민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동차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남들한테 보여주거나 또는 좋아 보이게 이렇게 포장된 그런 것들을 쫓아감으로써 결국에 소비에 중독이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마약에 중독되는 것, 술에 중독되는 것과 뭐 같은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독성이 있는 자극원들은 자극원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면 될수록 마약을 똑같은 양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의 정도는 점점 줄어들죠. 적응 현상 때문에. 하지만 즐거움을 얻기 위한 가래,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100만 원짜리를 사면 당연히 1000만 원짜리가 사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도파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풀어내는 거죠. 오히려 소비를 더 경박단소한 방향으로 줄여내다 보면 그 과정에서의 평온함이 오히려 더 나에게 스트레스 레벨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파민도 줄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면 돈도 안 들고 가속노화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소비 자본주의가 왜 나쁘냐면 이 소비 자본주의는 우리가 밖에 보여지는 물건들을 소비하거나 가지거나 하는 것들이 멋져 보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자원의 배분에서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돈과 시간, 가처분 소득과 가처분 시간을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비싼 가방을 사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운동을 배운다거나 또는 더 좋은 식자재를 사는 데 쓸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서 결국에 이 프리미엄이 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소비를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는 그 단어 중에 얘기 중에 사람들이 쓴 말 중에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나에게 자제심을 주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편도체라든지 이런 데 기능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폭식이나 폭음의 리스크도 올리게 되는데 소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가속노화에 빠져있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실은 소비도 더 방탕하게 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내가 시간과 돈을 사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회인들의 경제활동 행태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노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아마 교수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직장 스트레스가 가속노화와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유도 가속노화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 화폐를 활용할지를 바꿔놓습니다.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근육이 활용하게 만들어주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지방으로 저장이 될 가능성이 증가되고 한편으로는 근육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입니다. 근손실 발생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사실이군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것들이 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밤에 주말에 연락이 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신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독방이 문제예요. 이제 사람들이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져 있는 12시에 카톡이 울렸더라고요. 기사 잘못됐는데 합자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고치고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년 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연락을 하려면 내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카톡을 다 해버리니까 카톡, 어무 내 메신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데 이제 항상 나한테 어떤 메신저가 오거나 올 거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는 원시 시대에 사람이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변에 뭔가 맹수가 오지 않을까 혹은 먹잇감이 없을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랑 똑같다. 맞습니다. 네. 가속노화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 노쇠가 빨리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간병 비용은 앞으로 계속 빠르게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24시간 간병인을 사용하는데 500~6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듭니다. 대략 현재 정기예금으로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2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게
이 6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사람도 20억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을 갈아 넣어서 근시안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또는 더 많이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내가 만약에 100살을 살 때 마지막 20년 동안을 내가 간병이 필요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100살 동안 내가 걸어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느냐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정말 마이너스 20억과 0원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될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속 노화로 바뀌고 또 노년에서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문화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그런 것도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회차에 걸쳐서 노화 전문가인 정유한 교수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할 때, 일할 때, 의자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양쪽 다리. 그런데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한국인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스며든 양반다리. 하다못해 의자에서까지 양반다리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자세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리 이렇게 뻗고 있으면 어색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땅에 발이 잘 안 닿아가지고 양반다리가 편하더라고요. 저 발이 자주 차가워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발이 따뜻해지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의자 위 양반다리 하는 사람들을 쉽게,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허리 근육.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양반다리를 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허리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양반다리를 하면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을 쓸 일이 적고 상체를 세우는 데에도 적은 힘이 필요해서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를 하는 게 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주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자세 편안하다고 계속하다간 큰일 나는데요. 의자에 앉는 최악의 자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양반다리는 크게 무릎, 골반, 허리에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무릎 같은 경우는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130도 이상 무릎을 구부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릎 안쪽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옷자다리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양반다리로 오래 있다 보면 무릎 안 슬개골과 대퇴골에 압박을 주면서 슬개골의 연골이 약화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등부에서 이상근이라는 근육과 엉덩이 주변 근육이 긴장해서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저리고 당기는 이상근 증후군이 걸릴 수도 있대요. 거기에 교차한 다리로 인한 골반 비대증,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허리 디스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는 허리심을 덜 쓰게 해서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 다리만 올리는 자세 역시 몸을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양반다리랑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양반다리 못한다고 소문난 외국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로 앉아서 전용 의자까지 나올 정도로 양반다리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자세가 되어버렸지만 의자 위에서 올바르게 앉는 자세는 딱 하나뿐인데요. 엉덩이를 의자 끝에 붙이고 허리를 바로 세워 앉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 앉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엉덩이를 조금 의자 앞쪽으로 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정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쉽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사람은 발 받침대를 사용하면 좋다고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허리를 잡아주는 주변 근육들,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편한 자세들은 대부분 몸에 안 좋은 걸까요? 우리 앞으론 불편하더라도 의자에 앉을 때 두 다리는 꼭 바닥에 내려놓기로 약속해요. 예전엔 어른들만 먹는 줄 알았던 건강즙. 이제는 10대, 20대 동년배들한테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려고 마시는 건강즙, 잘못 마셨다간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붓기엔 호박즙, 변비엔 사과즙, 역류성 식도염엔 양배추즙, 면역력엔 마늘 양파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에 좋다는 효능은 잘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얼마 전 SNS에서 건강즙을 마시고 몸이 나빠졌다는 경험담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몸에 좋자고 마시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열을 가해서 즙을 만들 때 날것으로 먹을 때보다는 영양소가 함량이 증가해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분과 같은 영양소가 증가해서 영양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재료에 들어있는 어떤 독성 성분들도 함께 이제 농축이 되니까 많이 먹으면 나쁜 것도 같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죠. 건강즙을 만들 때는 과일이나 채소를 오랫동안 끓여서 원재료의 수분을 증발시키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생각보다 많이 농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농축된 영양소를 액체 형태로 마시면 씹고 삼켜서 소화시킬 때보다 영양소의 흡수가 훨씬 빨라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씹는 과정이 없이 곧장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똑같은 재료를 먹었을 때와 비교해서 혈당 수치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정해진 용량대로 단기간 섭취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당뇨 환자들입니다. 당 함량이 높은 건강즙을 밥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셨다가 혈당 수치가 크게 오르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해요. 또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인 간이나 신장이 나쁜 사람들한테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칡즙, 헛개나무즙, 가시오가피 추출물은 간 질환자들에게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사과즙, 양파즙은 칼륨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신장 질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면역력에 좋다는 마늘즙, 양파즙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속쓰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건강즙,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즙을 마셔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기보다는 처음 2-3주 동안 마시면서 나한테 맞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건강즙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게 있다는데요. 바로 고형분입니다. 고형분이란 액상 제품에서 수분을 모두 증발시키고 남은 순수 원재료의 양을 뜻합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좋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색소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형분의 함량을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함량을 확인해서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 얼마나 진한가를 아시는 게 올바른 소비자의 자세고 고형분 그램수가 높을수록 농축이 많이 됐다는 의미니까 참고하면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만 마시면 당장 건강해질 것 같은 믿음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상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크랩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잘 때 만세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자는 게 편하다면 주목하세요.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대요. 누가 이런 자세로 자 했는데 만세하고 자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뜻 봐서는 벌 서는 것처럼 불편해 보여도 만세하고 자는 사람들은 이게 잠이 올 만큼 편합니다. 기지개 펴는 것처럼 시원하고 말이죠. 저는 만세를 해야 잠이 오더라고요.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원래 어깨가 아픈 편인데 만세하고 자면 좀 더 시원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자세가 편하면 몸에 문제가 있는 거란 트윗을 봤어요. 나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음. 만세하고 자는 거 근육이 짧아져 있어서 편한 거래. 이 내용 사실일까요?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만세하고 자는 자세가 편하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만세 자세는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팔을 올리면 어깨가 들리면서 목과 어깨 사이 근육이 짧아지죠. 허리는 움푹 들어가서 앞쪽으로 과하게 꺾이게 되고요. 불편한 자세가 잠이 올 만큼 편하다니 몇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등이 뒤쪽으로 굽은 흉추 과우만이 있습니다. 만세를 하면 일시적으로 등이 펴지니까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양쪽 어깨가 뭉쳐서 아픈 사람들도요. 만세를 하면 근육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풀려서 만세를 편하게 느낀다고 해요. 이 밖에도 목과 가슴의 근육이 짧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흉곽출구 증후군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편하다고 해서 계속 만세 자세로 자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는 동안 근육이 계속 부담을 받고 결국 양쪽 어깨랑 등, 허리 근육은 더 뭉치게 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안 좋대요. 쇄골 아래쪽으로 보통 큰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그런 큰 혈관과 신경이 눌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저림감을 느끼거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만세 자세로 누워 자면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가 심해지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도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편해서 만세하고 잤던 사람들 오늘부터 수면 자세 바꿔보세요.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눕지 말고요. 새우처럼 몸을 마는 자세도 안 좋아요. 팔을 내려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내리고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하는 정자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수면 습관 바꾸고 스트레칭도 자주 해서 우리 2021년 새해에는 아프지 말자고요.
최근 SNS를 떠들썩하게 달군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크모드 꺼라. 눈 건강에 안 좋댄다. 다크모드. 그러니까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씨의 사용자 환경 디자인이 근시와 난시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사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크모드의 오랜 사용은 눈 근육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근시가 유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다크모드를 애용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오늘부터 그냥 눈부시게 살겠습니다. 난 한평생 눈을 위해 이렇게 다크모드로 살아왔는데. 다크모드는 눈부심이 덜해서 보통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다크모드를 써왔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근시와 난시가 생길 수 있다니 조금 황당할 정도인데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크래비 안과 교수님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크모드는 근시와 난시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크모드를 쓰게 되면은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보기 위해서 눈의 조절력이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빛이 줄어들게 되면 동공이 더 확장됩니다. 확장이 되면 눈 안에 들어온 빛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해서 깨끗하고 선명한 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 안의 수정체의 위치가 약간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근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시가 유발되는 환경에서는 난시도 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공은 밝은 빛에서는 수축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확장하는데요. 다크모드는 말 그대로 어둡기 때문에 화면을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빛이 적어 동공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곡이 심해져서 상이 한 곳에 제대로 맺히기가 어렵다고 해요. 결국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것을 더 잘 보기 위해 억지로 눈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대체 다크모드는 왜 생겨난 걸까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론 굳이 다크모드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요. 제조사가 다크모드를 만든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해요. 디스플레이에 흔히 쓰이는 OLED. 많이들 들어보셨죠?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라서요. 어두운 색을 표현할 땐 발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을 아낄 수 있다고 해요. 또 OLED는 특성상 같은 화면을 오랫동안 켜놓으면 얼룩덜룩한 잔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크모드를 쓰면 이러한 현상도 훨씬 덜하다 하고요. 그 외에도 빛이 깜빡깜빡하는 플리커 현상과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다크모드는 플리커링을 줄여주고 또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것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인한 피로감이라든지 부작용들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크모드가 무조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근시나 난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여쭤봤는데요. 사실 모니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눈의 피로나 안구 건조는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정상적인 눈 깜빡임이 많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을 인위적으로 자주 깜빡이는 게 사람은 평균적으로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요. 우리가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그 횟수가 3.6회 정도로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눈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엎드린 상태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더욱더 수정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근시의 유발뿐 아니라 방수가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해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럼 녹내장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에휴, 나도 오늘부터 그냥 다크모드 해제해야겠다.